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KF-21 보라매가 스텔스기로 전환될 시 외국산 엔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수준급이라 하더라도 쉽게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산 엔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의지는 확고한데요.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엔진 개발까지 쭉쭉 이어가며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 상황을 보이는 반면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주로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다소 어이가 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자국 내 네티즌조차도 선거철이 끝난 쇼맨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할 정도인데요.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의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의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의 쪽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이렇게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지적 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지지율을 띄우는 데 성공했던 칸의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좌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호이 57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수호이 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 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해외의 조롱과 국내의 반대에도 우리 전투기를 완벽하게 개발해냈습니다. 이제는 엔진 개발을 끝내고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 변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된다면 스텔스 전투기로는 금방 도약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은 높은 상태인데요.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9월 26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갖추며 한국 방산의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가 실전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고위급 관계자가 KF-21 전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많으나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시 터무니없어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 스텔스 성능을 낮추어 말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KF-21 블록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2에서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무인기에도 스텔스 기능을 적용시키고 있어 더욱 그 기술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미 일전부터 무인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였는데 이제 극비리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전까지는 무인 스텔스기의 동체만 완성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되면서 신기술을 탑재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개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성능 개발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신들은 한국의 무인기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방위 및 국가안보 분야에 신경 쓰고 있는 내셔널 한미안보센터 전 선임군사연구원 및 현재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에서 칼럼 게스트로 활동하는 윌리엄 베이지는 퍼시픽 디펜스 포럼에서 투고한 글에서 KF-21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 인근국인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는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전투기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의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완벽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 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에는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스텔스 형태의 블록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2 전투기까지 200여 기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KF-21 전투기 시제기 1호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스텔스기를 어떻게 만드냐며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을 공상과학 소설처럼 폄하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묵묵하게 스텔스 기술까지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걸리며 극비리의 기술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유럽 등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며 KF-21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은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양산이 돌입하였으며 동체 조립과 성능 개량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KF-21 블록2에 대한 성능 개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실전기부터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많은 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와 병행하여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전투기뿐만 아니라 헬기 및 다양한 무인 항공기와도 함께 운용하여 여러가지 전략적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 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 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 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 연구진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은 한국형 차세대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보유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전세계 군사 언론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로 떠오르는 것은 고도로 발전된 A사 레이더의 탐지 성능입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냉혹한 현대전장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왔고 스텔스 신소재라고 불리는 메타물질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추가적인 스텔스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 개발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특기인 초정밀공학을 주도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진행하는 계획은 바로 앞서 말했던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미 플라즈마 스텔스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전투기 관련 첨단 기술에는 엠바고가 걸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에 대한 연구개발부를 신설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의 최종 목표는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새로운 무인 공격기에도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적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투기가 격추당하거나 주요 행정지역이 폭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레이더만큼 적군의 전투기에 식별되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유령편대를 구성하여 은밀한 은신 비행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인 복합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현재는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단숨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항상 은밀하게 성능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단적인 예가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처음 한국이 에이사 레이더를 선보였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레이더 개발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고 한국 스스로도 레이더 기술력에 대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더 분야에서만큼은 일본, 중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텔스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미국의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편대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텔스 도료를 독자 개발하였으며 스텔스 체계와 성능에 대한 개량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스텔스에 대한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추가적으로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모든 파동을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나라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산 무기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한국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만이 도전할 수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의 노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